자, 여러분, 지금 당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을 혈맹이다, 우방이다 부르는데 지금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자가 없어서 잡혀갔나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공장 지어주러 간 겁니다. 미국 땅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미국 제조업 살려주러 간 우리 기업 인력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잡아들인 건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트럼프식 쇼맨십의 일환입니다. 년 1월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여주는 본색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다 라고 치켜쓰지만 뒤로는 우리 팔을 비틀어서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했는지 텍스트를 뜯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은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뭘 들었냐? 바로 에너지 거래를 꼽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우리 미국의 가스와 석유를 사주니까 파트너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돈을 내는 파트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예고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합리적 상업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2천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빈칸을 미국의 가스와 석유, 즉 자기네 에너지 산업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해소, 이게 트럼프의 유일한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내 관세 정책 덕분에 무역 적자가 대폭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숫자를 예쁘게 만들려면 한국처럼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 미국 물건을 왕창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히 살 게 없으니까 방광제로 가스와 석유를 떠안기려는 전략인 거죠.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이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불똥이 우리 기업 현장까지 튄 겁니다. 유명 관광직원, 공장, 건설 현장이건 가리지 않고 단속반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명분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잡혀가면서 공장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전 답변에 이어 STILID, D 실사 시네마틱, 포토리얼리스틱 스타일로 대본의 나머지 부분을 시각화 프롬프트로 변환하겠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앞바다는 군함을 배치해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면 그냥 폭격해버리고 유조선까지 납포하면서 석유 수출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을 안보 군사 작전처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힘을 과시하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이 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패배한다. 그러면 트럼프는 바로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올해 내내 미친 듯이 성과 만들기에 집착할 겁니다. 그 성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다른 나라들 팔 비틀어서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었다. 한국한테서 방위비 왕창 뜯어냈다. 중국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지숙 워싱턴 특파원이 분석한 대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올해 더 악랄해질 겁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트럼프 정부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무효 판결이 나오면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관세를 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관세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관세를 걷어야 하니까요. 결국 그 돈은 우리 수출 기업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병옥점이 될 텐데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확실한 카드를 쥐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카드가 뭐냐? 바로 한국의 동참입니다. 미국은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려라 라고 명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에서 5%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단순히 돈만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을 포위하는 대중봉쇄선에 한국이 확실하게 발을 담그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1차 봉쇄선에서 한국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한국이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은근히 협박성 멘트를 날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한국이 미국 편에 완전히 붙어서 자기를 겨누는 칼이 되는 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양쪽 고래한테서 내 편 안 들면 죽어 라고 협박받는 인질 신세가 된 꼴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 내부 상황도 사실 엉망입니다. 관세 많이 걷어서 미국이 천국이 됐을까요? 천만에요. 의회랑 싸우느라 43일 동안이나 셧다운, 즉 정부 업무가 마비됐었습니다. 저소득층 식품 지원이 끊기고 공항이 마비되는 혼란이 있었죠.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연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이됩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큰 리스크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만회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외부 때리기에 나설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 우리 기업들, 특히 여러분이 주식을 들고 계실지도 모르는 현대차나 배터리 3사,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뜯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잡혀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인력 공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그냥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공정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 현지 노동자들은 아직 이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과 숙련공들이 건너가서 직접 세팅을 해줘야 수율이 나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불법 취업이라며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장 가동 시기가 6개월이고 1년이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공장이 늦게 돌아가면 그만큼 막대한 고정비가 공중으로 증발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던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과 지연입니다. 결국 현대차 그룹이나 배터리 합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대폭 늘려야 할 텐데 미국 인건비가 한국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비싸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게 고스란히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에너지 강매 시나리오입니다. 뉴스에서 조선 분야 1000릴에 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합리적 상업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멘트가 지나갔는데 이 숫자가 진짜 무서운 숫자입니다. 억 달러 조선 발주는 그나마 우리 조선사들이 일감을 받는 거니까 호재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280조 원에 달하는 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그 빈칸을 미국산 셰일가스와 석유로 채우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가 넘는 나라라서 어차피 사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살 곳이 있어서 사는 것과 사라고 해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동이나 호주, 동남아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따져가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는데 이제 비싼 운송비를 물어가며 미국산 LNG를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경제성이 안 나와서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도 고개를 젓던 사업인데 여기에 한국가스공사나 민간에너지 기업들이 총알바디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건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배임 행위에 가까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 베이징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효신 특파원 보도를 보면 중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맞서 싸울 맷집을 길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나 지정학적 영향력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국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대중국 봉쇄선에 합류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이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경고한 게 빈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을 배제하거나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드는 액션을 취한다면 중국은 당장 경제적 보복 카드를 꺼낼 겁니다.
기억하시죠? 요소수 사태나 마늘 파동 때 우리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중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 갈륨, 게르마늄 같은 자원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장 지으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원자재주를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너크래커 상황, 호두까기 기계 사이에 낀 호두 신세가 딱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 기업들, 특히 여러분이 주식을 들고 계실지도 모르는 현대차나 배터리 3사,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핫헛 뜯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잡혀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인력 공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그냥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공정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 현지 노동자들은 아직 이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과 숙련공들이 건너가서 직접 세팅을 해줘야 수율이 나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불법 취업이라며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장 가동 시기가 6개월이고 1년이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공장이 늦게 돌아가면 그만큼 막대한 고정비가 공중으로 증발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던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과 지연입니다. 결국 현대차 그룹이나 배터리 합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대폭 늘려야 할 텐데 미국 인건비가 한국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비싸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게 고스란히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에너지 강매 시나리오입니다. 뉴스에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는 합리적 상업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하는 멘트가 지나갔는데 이 숫자가 진짜 무서운 숫자입니다. 억 달러 조선 발주는 그나마 우리 조선사들이 일감을 받는 거니까 호재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천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280조 원에 달하는 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그 빈칸을 미국산 셰일가스와 석유로 채우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라서 어차피 사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살 곳이 있어서 사는 것과 사라고 해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동이나 호주, 동남아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따져가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는데 이제 비싼 운송비를 물어가며 미국산 LNG를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경제성이 안 나와서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도 고개를 젓던 사업인데 여기에 한국가스공사나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총알바디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건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배임 행위에 가까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 베이징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효신 특파원 보도를 보면 중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맞서 싸울 맷집을 길렀다 하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나 지정학적 영향력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대중국 봉쇄선에 합류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이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경고한 게 빈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을 배제하거나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드는 액션을 취한다면 중국은 당장 경제적 보복 카드를 꺼낼 겁니다. 기억하시죠? 요소수 사태나 마늘 파동 때 우리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중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 갈륨, 게르마늄 같은 자원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장 지으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원자재주를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너크래커 상황, 호두까기 기계 사이에 낀 호두 신세가 딱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것이 경제, 즉 매크로 환경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대놓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들면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인위적인 약달러를 유도하려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게 환율 변동성은 그야말로 쥐약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좋아하던 건 옛날 교과서 얘기고요. 지금은 원자재를 다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아서 기업 마진이 박살납니다.
게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억지로 내리면 한미 금리 역전차는 줄어들지 몰라도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시계를 조금 빨리 돌려서 앞으로 다가올 1년의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케줄을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두셔야 합니다. 당장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1차 분수령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한국과 일본을 확실하게 단속해서 반중 연합의 세를 과시하려고 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을 향한 청구서가 빗발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지층 결집용으로 외부에 적을 만들거나 극적인 무역 승리를 선전해야 합니다. 그 희생양이 누가 될까요? 만만한 게 무역 흑자국들입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박수 칠 게 아니라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트럼프에게는 그 흑자 규모가 곧 한국이 미국 돈을 훔쳐갔다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들고 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은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켜서 일본 경제에 거품을 터뜨리고 잃어버린 30년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제2의 플라자 합의 바다를 한국 버전으로 시전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환율만 건드렸다면 지금은 직접 투자 강요와 에너지 강매, 그리고 공급망줄 세우기라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정교한 무기를 쓰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당시 일본은 내수 시장이라도 컸지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라 충격파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싹 빼버린 것도 정말 찜찜한 대목입니다. 뉴스 말미에 잠깐 나왔지만 북한 언급이 없다는 건 북한 무시 전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돈대로 쓰고 안보 우산은 찢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숨이 턱 막히시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주식 다 팔고 이민 가야 하냐 싶으실 텐데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구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징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봅시다. 이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내 계좌를 지키고 나아가 수익까지 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 주식 사세요 같은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라는 거대한 헤일이 덮쳐올 때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수혜주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는 트럼프가 좋아해서 밀어주는 기업이 아니라 트럼프의 매를 피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진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바로 조선업펌입니다. 뉴스에서도 언급됐듯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유실아르하게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분야가 바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였습니다. 미국은 존스법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배를 만들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선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미 해군은 함정 유지 보수, MRO, 잔이와 상선 건조 능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기술력 되고 납기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기업들이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건 단순한 수주공시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건 트럼프가 우리 팔을 비트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 손을 잡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파잇 방산주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안보 비용을 더 내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에는 부담이지만 역설적으로 방산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해질 것을 대비해서 각자 도생을 위한 무기 쇼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안보 불안감이 더해지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장호는 2026년, 2027년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은 이제 내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불안을 먹고 자라는 수출 기업으로 완전히 리레이팅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발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AI고 전기차고 나발이고 간에 미국 내에서 에너지를 펑펑 쓰겠다는 주의입니다. 셰일가스도 더 캐고 공장도 더 돌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전력망은 너무 낡아서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서 변압기, 전선 수요가 미친 듯이 터져 나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리크 같은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수출을 늘리는 건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건 관세 폭탄을 걱정할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을 즐겨야 하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2차전지 배터리와 자동차 야모입니다. 이쪽은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조지아주 공장 이슈에서 보셨듯이 인건비 상승 압박과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라는 양날의 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따라를 지우고 싶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야 전기차로 가겠지만 향후 1, 2년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고 덥석 물기에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투자 마인드셋을 정비합시다. 지금은 예측보다 대응이 100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 한 해 동안 트럼프의 트윗 하나, 발언 한마디에 주가가 춤을 췄던 2018년의 악몽이 재현될 겁니다. 이때 멘탈 털려서 주식 다 던지거나 반대로 급등주 따라다니다가 물리는 개미들이 태반일 겁니다. 여러분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기업인가 아니면 미국의 물건만 팔아먹는 기업인가? 전자라면 과감하게 담으시고 후자라면 비중을 줄이십시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파트너는 확실하게 챙기지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내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도 철저하게 이 장사꾼의 논리에 맞춰서 재편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트럼프 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이 흐름을 읽고 미리 길목을 지키는 우리 오늘의 쉬운 경제 학생분들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하지만 긴장은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가올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디 교수였습니다.